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금융 지식을 좀 전달을 드리고자 이번에는 번외로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은 전혀 없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배당 분리 과세가 있는데요. 이 배당 분리 과세가 왜 중요할 것 같습니까? 뭐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배당 분리 과세 추이는 이제 우리가 ETF 투자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 파생 ETF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ETF 투자에서도 분배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무한 매수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레버리지 ETF 무한 매수법을 만약에 따라 하신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우상향에 있는 자산에다가 레버리지를 쓴다. 두 번째, 현금을 매월 정식식으로 산다. 근데 그게 굴러서도로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빠듯하니까 다른 재원으로 갖다 좀 써가지고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용 재원을 중에 국내 주식으로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번 내용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이 내용은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인데요. 이제 이소원 의원이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저는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애초에 금투세 부분이 원래 본질의 금투세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개판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수면 위로 와가지고 금투세를 한다라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거 워낙 이제 거부감이 크잖아요. 왜냐면 이름 자체가 주는 지금 각인된 이미지가 어떻죠?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금투세는 이제 물 건너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해버리냐면 금투세가 주는 이점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손익통산이 좀 더 유연해지고 이런 측면이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이것저것 어떤 걸 추진하면 정치인들이 꼭 미친 짓을 가끔 합니다. 그냥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준비를 해놓고 하면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냥 월급만 주구장창 타먹기만 하고 내용을 되게 부실하게 준비를 해놓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욕을 많이 처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못하니까는 배당 이제 분리과세 부분이 이제 따로따로 세법을 나뉘어 가지고 진행을 하는 형태가 좀 더 복잡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왜 알아야 되냐? 내가 이제 현금 흐름을 국내 주식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국내에 이제 비트코인 ETF 부분에 대해서도 파생 ETF도 나오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배당 성향 35% 상장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구간별로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엄밀히 아셔야 되는 게 이 내용 중에 몇 가지 이렇게만 보면 이점이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천만 원 이하는 원래 15.4%였습니다. 분리과세였어요. 단지 이 구간만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의 22%인데 단일 종목 추이에서 분리과세를 해주는데 이제 단일 종목 자체에서 이 35% 상장사 중에 단일 종목에서 어찌 보면 배당으로 3억 원 이하로 받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2천만 원 초과부터 3천만 원 이하니까 대부분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 대비보다 일단 증세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원래 과거 이전에는 어땠냐가 중요하죠. 원래 7,760만 원대까지는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되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8,400만 원대까지는 15%로 퉁치고 끝입니다. 물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근로소득이 없고 오로지 배당으로만 받았을 때에 한해서 말이죠. 무직인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서도 모순이 발생을 하는 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7%가 더 증세가 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말장난이죠. 그리고 3억 원 초과 부분은 거의 대상이 안 될 거니까 이것만 빼더라도 엄밀히 따지면 엄청난 증세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단일 종목에 한해서 말이죠. 그리고 단일 종목에 한해서 분리과세를 해준다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약간의 세모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은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될 것인데요. 이걸 이제 배당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몸도 지치고 아프고 누워져 있어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럼 건강보험료가 어느 정도가 나오냐? 8%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8%가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내는 게 여기 최저로 했었을 때는 2천만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건강보험료 추이를 합쳐도 23% 정도 나오는데 이제 이 2천만 원 초과 부분으로 넘어가면 30%가 되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이 내용적인 추이에서도 건강보험의 그 내용 문구가 있어요. 이걸 GPT로 돌려보았을 때 내용 문구에서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 소득 중심 부가 체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22년 9월부터 소득 중심제로 강화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 배당 부분에 딱 끝나는 시점이 해외 쪽의 실제 비용은 8,400만 원대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미 15%는 이미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미 낸 거죠. 내고 받은 거니까 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있는 형태를 본다라고 하면 약간의 이제 이런 모순적인 추이가 너무 많이 있어서 별로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주가 좀 많이 올랐던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세모짜리이다 보니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주주 요건상 추이도 다시 10억 원으로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래저래 뭐 어찌저찌 하다 보면요. 뭐 배당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35% 이상 상장사가 배당 뭐 많이 줘봐야 이제 5, 6% 정도 될 건데 5% 잡고 10억이면 5천만 원입니다. 그래봐야 22% 구간인데 이제 단일 종목 추이에서 10억 원을 넘기면 안 되는 추이가 발생을 하니까 적당히 배당 투자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말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왜냐? 주가 5천 지수를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 논란과 여지가 좀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감액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액 배당도 좀 웃기는 게 내 돈에 있는 자본 가지고 나눠주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발성 이벤트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부자 뭐 감세다 어쩌 뭐 이딴 프레임을 또 갖다 씌워가지고 아니 세법은 원래 공평해야 됩니다. 네. 근데 감액 배당은 일시적인 이벤트인데 이거를 기재부에서 또는 국세청에서 뭐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뒤지게 한번 깨져봐야지 정신을 차리겠죠. 왜 그러냐면 왜 이게 깨지냐면 현행 법상 소송으로 갔었을 때 정부가 100% 집니다. 예, 감액 배당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하면 100% 쳐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둘 다 지금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정치인이 잘못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기재부나 또는 국세청이 푸시를 많이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지금 재정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 돈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너무 빠듯하다고 자꾸 푸시를 해.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엄밀히 따지면 이제 이쪽에선 돈 가리개를 좀 쓰고 이쪽에다가 돈을 더 많이 걷는 형태가 비상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왜 제가 세모 정도를 평가를 했던 추이는 물론 이거 훌륭하긴 합니다. 왜 훌륭하냐면 이때까지 개쓰레기였으니까. 근데 왜 세모를 주었다? 이제 막 바뀌는 것도 그래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뀔 거라면 최대한 이런 성향 같은 거 넣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일반인이 이거 분석할 시간도 없고요. 이거를 추출해가지고 또 하기에도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이 이 기준을 맞추고자 해서 무리하게 맞추다 보면 재무 건전성이 또 떨어질 수 있고 주가가 안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엄밀히 따지면 일반 사람이 그걸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냐라는 것이죠. 이거 왜 피곤하게 가냐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기재부가 빠듯하게 예산을 짜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유율이 없어서 뭐 확실하게 이제 제도 만질 때 탁 털어내고 탁 가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너무 복잡하게 가는 거예요. 세법 같은 경우가. 어떤 행정이 나와도 너무 뺑돌아서 갑니다. 조건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대부분 모르고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은 솔직히 좀 문제가 있다. 누가 이거 시간 내 가지고 알아보는 거 아니고서야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뭐 부자를 끄집어 내리겠다 뭐 해도 그 사람 티끌 변동사항 없어요. 예, 알아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정치인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돼서 여러분들 돈 부자 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매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점이 되는 쪽에다가 계속 목소리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그 부자 어차피 끌어내리고 그 부자 부분의 세금을 더 많이 내게끔 해봐야 여러분들의 실질적으로 지갑에 돈이 꽂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매번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부자가 된 뒤에 뭔가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남에게 의존을 해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면 뺑 돌아서 그 수혜를 얻으려고 하니까 시간과 돈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여러분들 부자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된다라고 해도 부자에 있는 허들을 여러 가지 장치를 너무 많이 여기다가 덕지덕지 해놨으니까 내가 여기 서민일 때 여기를 견제하고자 여기다가 덕지덕지 해놓다 보니까 내가 정작 부자가 되는 이 과정에 허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만약 됐다라고 해도 엄청난 비용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과거 대비보다 내가 생각했던 부자에 있는 그 틀보다는 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그냥 부자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나에 있는 위치를 인정을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사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상한 프레임과 이상한 이미지로 그렇게 계속 사로잡혀져 있으면 절대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그냥 그 사람들 세계관에 인정을 해주면서 받아주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런 안 좋았던 부자들에 따른 추이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찌 보면 과거 38년도 때 있었던 부자이신 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그렇게 안 좋았던 행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나왔다라고 보지만 현재 있는 부자들은 그렇게 막장이진 않아요. 왜냐면 언론과 그다음에 카메라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나대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딱 봐도 우리 삼성 쪽에 이재용 씨를 보시더라도 행동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 번은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따로 빼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